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판사 김문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석은 유명한 독수리 오형제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한 명인 김영란, 뭐 김영란법도 있죠. 그 뭐 선물을 뭐 5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10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대법관. 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에 속하죠. 이 김문석 판사는 1959년생으로 64살이 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 법무관으로 간 다음에 제대를 하고 나서는 서울지방법원의 남부지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과 마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뭐 서울고법 판사를 지내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재판 연구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지법,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의 서울 동부지방 법원의 부장판사까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54살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법원장, 이제 제일 높은 자리죠. 거기까지 올라갔고, 2015년에 56살 때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58살 때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하고, 2019년에 60살 때는 사법연수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법원장과 마찬가지 직책이죠. 이 그 김문석 저 판사의 이력 중에서 특이한 사항들만 뽑아볼 것 같으면 2010년에 한 12년 전이죠. 51살 때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법원장,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장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이제 부장판사 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부장판사 밑에 이제 뭐 이제 이제 판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1살 때 서울 고법에 있을 때 판사로 아람의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 아람의 사건은 이 아람의 사건 관련된 그 피해자들한테 37명한테 전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람의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 판결하기 한 30년 전 옛날 사건이죠. 1981년도 전두환 정권이 막 출발할 때죠. 전두환 정권이 이제 1979년에 이제 12.12 사태를 통해서 이제 정승화 몰아내고 뭐 이제 이제 김재규 잡아가지고 사형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1979년도 이제 12월에 이제 12.12 사태를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198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초반에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 민중들이 데모도 많고 이제 뭐 항의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5월 달에 5.18 이제 광주 학살 사건에서 광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이제 그 전두환이가 이제 집권 초기에 봉쇄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집권 체제를 이제 강화를 한 거죠. 1인 통치를, 독재 정치를. 그래서 이제 그 집권 초기인 그 80년도 5.18 사건, 광주 5.18 사건 이후에 1년 후인 1981년에 전두환 정권이 한참 이제 초기에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이때의 공안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혐의는 뭐냐? 이건 뭐 저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면 되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만들어서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의 이제 10등 안에 드는 대국이 됐죠. 선진국에 올라섰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국방력도 이제 전 세계 6위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은 아직도 구패의 작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1945년도 해방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친일 세력들을 용납해 준 것 같이 친일 세력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이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남아 있던 그런 군사 정권의 뿌리들, 그 권력이 오래 지속되거나 권력이 강화되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군사 정권의 이제 뿌리들이 남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이제 전 세계 10등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독재라든가 친일파라든가 이런 그 기득권 세력, 기득권 세력의 막강한 권력 행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특히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민주 항쟁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나 뭐 그때도 이제 DJYS 이 그 두 야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1987년도에 대한민국의 베스트 정치 사건인 87년도에 60 민주항쟁,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전 지민들이 참여를 하는 민주항쟁이 계속됐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을 받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민중들, 대중들, 시민들의 그 깨어있는 의식이 상당히 발달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그걸 주도를 했다. 시민들이 그거에 이제 동조를 했다 하면서 끊임없는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그나마라도 좀 발달시키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는데 정치가 분명히 잘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든 여태까지는 그나마 이제 그럭저럭 그 독재,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항한 민주 세력의 어떤 그 항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제 체제를 많이 갖춰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재의 흔적들, 그다음에 친일파의 흔적들, 그다음에 기득권, 자기 세력을 지키려는 뭐 특히 예를 들면 뭐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아니면 뭐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지만이 더 발전하고 선진국에 유지를 할 수 있죠.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만은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망하는 거는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못해서 뭐 2, 3년만 잘못해도 국가가 상당히 후퇴할 수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좋지 않은 사건인데, 1981년도에 그 전두환 초기에 아람의 사건이 조작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두환이가 자기의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라든가 항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람의 사건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의 딸인 아람이의 백일장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반란을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을 조작한 거죠. 전두환 정권이. 그래서 대전지법에서 이때 유죄 판결이 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쯤에 서울 고법으로 올라와서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그나마라도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무죄가 선고가 되고, 방공법하고 집시법은 유죄가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와서는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이라는 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이제 환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법으로 다시 넘어와서 마지막 결정이 난 것이 대부분 대부분 이 사람들 10명에 대해서 징역 10년, 그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10년 이런 아주 과대한 형벌을 때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고는 기각이 돼서 이 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를 치워가지고 10년 동안 징역을 살게 하고 자격정지를 10년 동안 해서 뭐 사회생활을 이제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사법농단, 이런 검찰, 정치와 결탁된 검찰의 이런 악행, 이런 걸로 인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남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나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어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쁜 놈이라는 말의 생겨난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나쁜 놈, 나쁜 놈이들이 이름들. 나쁜 놈들은 나뿐인 놈이죠. 나뿐인 놈. 나만 생각하는 놈이죠. 우리의 공동체라든가 남이라든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땡이다. 나뿐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공정하게 이제 묻혀오다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발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 2007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그 사건이 조작된 거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결론이 나서 2009년도 이명박 정권 초기에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의 옳지 않은 불행한 세월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국가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판결이 이 사람 했을 때 이제 그 김문석 판사가 판결한 게 국가가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 사건 당사 피해자들 10명 플러스 가족 친척들 합해서 37명 전체 37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라. 근데 국가가 얼마를 하냐? 184억 원을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라. 184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37명이 184억 원이니까 뭐 한 명당 뭐 한 6억 정도 뭐 차이가 있겠죠. 심한 사람은 뭐 10억, 뭐 못한 사람은 한 2, 3억 이렇게 받는 걸로 국가가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람의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불법 그 검찰이나 판사들이 지들은 어떤 면에서도 불법을 저질러도 넘어가고 딴 사람들은 뭐 죄도 없는데 막 가두거나 막 형벌을 내리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쳐야지만 우리가 선진국 투명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금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구금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백을 받아내고 이제 죄를 덮어씌기 위해서 막 이제 고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급성 당뇨병을 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모보다도 사람들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래서 1심보다도 29억을 더 줘라 해서 김문석 판사가 206억 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인당 한 6억 원씩 배상을 하게 된 걸로 김문석 판사는 올바른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했으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있을 때는 새로 생긴 성폭력 전담 재판부 재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업적으로는 비디오라든가 이런 중계장치로 피해자의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디오 같은 것도 이제 도입을 하죠. 증거로. 그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자인 2급 장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간죄의 요건이 폭행, 협박 이런 거가 이제 강간죄의 요건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폭행을 했다든가 협박을 했는데 이 김문석 판사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강간을 한 사람이 피해자와의 관계 그런 게 없더라도 어떤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친아버지라든가 친오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7살이라든가 어린애라든가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행 좀 머리가 나쁜 정신지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범행 당시의 정황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단순히 폭력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협박을 했다든가 이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강간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을 한 좋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작업 지시가 뭔지를 잘 못 알아듣고 뭐 이렇게 뭐 일을 잘못하다 보니까 동료들과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도 내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김문석 판사가 또 그 관련된 사건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사건이 터진 그 진경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장이 있습니다. 진경준. 이 사람 좀 나쁜 사람 같은데. 진경준 검사장은 1967년생으로 지금 56살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28살 때 검사가 임명돼서 2016년까지 49살까지 검사를 하고 검사의 옷을 벗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죠? 넥슨 주식 무상증여 받았다. 친구인 넥슨 사장한테서 넥슨 주식을 받아서 재산이 뻥튀기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검사장이 그런 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진경준 검사장이 이제 검사 중에서는 이제 최고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밑에 이제 검사장들이 이제 배석을 포진을 해서 이제 그 사람 밑에 이제 검사들이 있는 건데 이 진경준 검사장이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49살 때 검사 옷을 벗게 되겠습니다. 이때 넥슨에서 주식받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판결을 내린 게 이제 김문석 판사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진경준이가 49살 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했는데 이때 이제 49살 때 이제 진경준이는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라는 검사장급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재산 증가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56억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파헤쳤더니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126억 원을 팔았다. 그래서 이제 126억 원이 이제 돈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전체 재산이 156억이 늘었다. 126억 플러스 30억 그래서 156억이 늘었다. 그래서 1등으로 제일 많이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넥슨 주식을 2016년도에 팔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넥슨 주식을 이 사람이 산 거는 넥슨이 상장되기 전인 10년 전인 2005년도에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해서 진경준은 사표를 제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고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 38살 때 2005년도 38살 때 이 진경준이가 이제 주식을 이제 받은 거죠. 넥슨에서. 그래서 이 재판을 맡은 게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7부였고 김진동 부장판사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판결이 이제 났는데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로부터 넥슨의 공짜 주식 1만 주, 그다음에 1만 주 받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차도 받고, 그다음에 여행 경비도 받고 해서 여행 경비도 5천만 원 받은 걸로 돼서 총 9억 원의 금품을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한테 받았다. 이런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7부에 김진동 부장판사가 처음에 판결을 할 때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봐준 거죠. 죄가 있는데도 이제 지들끼리는 봐주고 이제 죄 없는 사람 막 죄를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검찰과 법원 안 그런 검사나 안 그런 판사들도 많겠지만은 그런 판사와 그런 검사도 많다는 거죠. 이 판사들이 보통 판결할 때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사들이 검찰은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보니까 일이 많아서 5분이나 10분마다 하나씩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여유가 없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판결을 내린 당사자, 피고나 원고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보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 편의대로 누가 봐준 사람 있으면 막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강력하게 개선되어야 될 우리나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그 검찰이 주장한 거는 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주장한 거는 그 진경준이가 넥슨에서 그 주식을 받고 뭐 이런 뭐 제네시스 차도 받고 뭐 여행 경비도 받고 이런 거는 장래 미래에 이 진경준 검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준 거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분명하다. 뇌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서영원 그때 이제 한진 지금의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한진의 사장이 그 당시에 서영원이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43살 때 진경준이의 처남인 진경준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와 대한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봐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 회사에 청소 회사로 일할 수 있게 진경준이를 이제 봐준 거죠. 자기 어떤 그 검찰의 그 비호를 받기 위해서 미래에. 그래서 이런 그 비리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되겠습니다. 진경준이한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 고법으로 2심으로 넘어갔을 때 이 2심에서 그 2심 판사가 이제 그 고법의 김문석 판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 김문석 판사가 1심에 그 뇌물 그거 무죄로 한 거 무죄 판결한 거를 혐의를 인정을 해서 1심에서는 징역 4년 일부만 이제 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건만 인정을 해서 징역 4년을 때렸죠. 1심에서는 봐준 거죠. 판사들이 대한항공 건만 잘못된 거다 했는데 2심에 올라와서 이 김문석 판사 고등법원에서는 그거 대한항공 건뿐만 아니라 플러스 넥슨의 김정주한테서 주식 받은 거 이것도 죄다. 해서 혐의를 인정을 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인데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을 6억 원을 내라. 추징금을 5억 원을 내라. 이렇게 추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는데 서울 대법원에서 3심에서는 이거 뭐 잘못됐다. 파기환송합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다시 해라. 이렇게 보내서 고법에서 뭐 다시 판결하고 뭐 이런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이 올바르게 자기 소신대로 옳게 판결하고 옳게 기소하는 사람들도 검사 판사들도 많지만은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 이익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뭐 인연관계 뭐 인과관계 뭐 이제 아는 사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한테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있는 놈들은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검사나 판사가 상당히 많다. 이거는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고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해야만 경제가 또 발전하죠. 정치가 부패하고 개판이면 경제도 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올바로 세우는데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지만은 저들 기득권층이 겁을 내고 조심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도 분명히 무슨 개선을 법원이라든가 이 검찰 조직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